안녕하세요. 이번 기후변화 이야기는 세 번째로 전 지구적 노력과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05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 협정이 타결된 순간의 파리회의의 모습입니다. 각국의 장관과 환경운동가 등 약 2,000명의 참석자들이 함성으로 환호하고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구의 기온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10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폭우나 폭설 등 온갖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1985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오스트리아 필라흐에서 최초의 세계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 선언하고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회의에서 현재 수준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50년 후에는 5도까지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88년에는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즉 IPCC를 설립했는데요. 6대 의장으로 고려대 이회성 교수가 당선되어 2018년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회의는 세계 178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했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리우 선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요.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했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달성 방안을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는데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을 종료에 대비하여 개도국까지 참여하는 포스트 2012 체제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 즉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각국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기후 체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이 바로 화석연료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석연료가 아닌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면 왼쪽 그림은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현황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는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가
에너지 사용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 에너지별 비율을 보면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석탄 발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석탄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것을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화력 발전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화석 연료를 태워 물을 끓이고 발생한 증기가 발전소의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화석 연료가 연소를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의 한계를 보면 첫째, 한정된 양입니다. 석탄, 석유를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부 자료에 따라 석탄은 110년, 석유와 천연가스는 약 50년 뒤면 모든 양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현황을 보면 발전업에서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2019년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0곳 중 절반이 화력발전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일시 발전 제한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조정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화석연료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로 법률로 11개 분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그중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요구량보다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림은 전남 해남 구성지구 솔라시도 일대의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연간 129기가와트와 약 2만 2천 가구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태양열 에너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로 온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모로코 사막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인데 50만 개의 반사판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며 58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수백만 가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태양 에너지만큼 발전이 늘고 있는 에너지가 풍력 에너지인데요. 2019년 덴마크 소비 전력 중 46%를 풍력 발전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해상 풍력 발전소는 영국의 윌리의 익스텐션 풍력 단지인데 면적은 여의도의 32배 정도고 영국의 약 6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바닷가, 그리고 서해안과 제주도, 대관령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사탕수수나 옥수수와 같은 식물들은 녹말을 발효시키면서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알코올과 가솔린을 혼합하여 만들면 자동차 연료나 화학공업용 원료가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경작지화를 통해 생태계 파괴와
식량 자원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력 에너지는 물을 활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물의 낙수차를 이용한 전기 발전을 말합니다. 화천댐이나 팔당댐은 물을 가두어 두고 수분 개방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댐입니다. 물을 이용한 발전은 댐 이외에도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 조류가 빠른 곳에 터빈을 설치하여 해수의 흐름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조류발전, 파도의 흐름을 이용하는 파력발전 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갖는 가장 큰 단점은 발전량이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바로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적용한 마이크로 그리드인데요. 마이크로 그리드는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남 진도의 가서도라는 섬은 약 170가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초기 설비 비용은 있었지만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환경 보존적인 가치를 생각한다면 절감 효과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세 번째 이야기, 전 지구적 노력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